정부가 2만 원대 요금에 음성통화 200분, 데이터 1GB를 제공하는 보편요금제를 도입해 올해 데이터 요금을 18%가량 낮추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현대차가 중기부와 2, 3차 협력사를 위한 상생협력 협약을 맺고 500억 원의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이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내년까지 핀테크 혁신 기업에 2조 원을 지원하고 연내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이 프로스포츠를 지원하는 동시에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스포츠 마케팅에 활발히 나서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 양한나입니다. 정부가 월 2만 원에 데이터 1GB와 음성통화 200분을 제공하는 보편요금제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올해 데이터 요금을 18%가량 낮추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보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오는 6월까지 보편요금제 도입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보편요금제는 2만 원대 요금에 음성통화 200분, 데이터 약 1GB 수준을 제공합니다. 현재 한 통신사에서 음성통화 100분에 데이터 1.5GB를 제공하는 요금제는 34,000원입니다. 그러니까 3만 원대에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를 2만 원대에 제공하라는 겁니다. 또 보편요금제가 시행되면 2만 원대 요금제가 기준이 돼서 요금제 전반이 낮아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보편요금제는 시장 지배적 기간통신 사업자인 SK텔레콤에 적용되는 법안이지만 시장 경쟁 상황을 고려할 때 KT와 LG유플러스도 보편요금제 수준의 요금제를 만들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보편요금제 도입을 비롯한 데이터 통신비 인하 정책 추진을 통해 지난해 1MB당 5.23원이었던 데이터 요금을 올해 4.29원으로 낮춘다는 방침입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18% 정도 낮아진 수준입니다. 그러나 보편요금제에 대해 SK텔레콤을 비롯한 통신 3사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도입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업계는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이라면서 수익 악화를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증권업계에서는 보편요금제가 도입될 경우 이통 3사의 연매출이 2조 2천억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를 통해 논의했지만 전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의 논의 결과와는 별개로 정부는 보편요금제 입법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현대차가 2, 3차 중소부품 협력사들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어려움이 커지자 경영 안정화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현대차그룹은 오늘 중소벤처기업부와 서울 구로동에 위치한 대중소기업 농업협력재단에서 2, 3차 협력사 지원을 위한 상생협력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현대차가 중기부와 2, 3차 협력사를 위한 상생협력협약을 맺었습니다. 오늘 현대차 그룹과의 MOU 체결이 바로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상생을 통한 혁신 그 첫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기업이 2, 3차 협력사의 임금 인상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금을 지원한 첫 사례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같은 대기업이 이 고통분담 차원에서 임금 인상을 이렇게 지원을 해 주시니까 이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이 기업의 부담 이런 것들에 대해서 훨씬 나아질 것이고 그러면 그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소득주도 성장의 근간이 될 것입니다.
우선 현대차는 500억 원의 상생협력기금을 출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2, 3차 협력사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무상자금 지원에 나선 겁니다. 직접 납품하지 않는 2, 3차 협력사의 최저임금 충격까지 대기업이 직접 챙기는 첫 번째 사례입니다. 현대차는 다음 주 중 사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지원 대상을 모집하고 기업 규모, 재무 상태 등에 따라 최종 지원 기업을 선발합니다. 특히 올해 상반기 안에 전액을 집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2, 3차 협력사의 경영 안정을 위해 전용대출펀드 1,000억 원을 운영해 시중은행보다 2%포인트 싸게 대출해줄 계획입니다. 또 중기부와 현대차는 공동으로 협력사의 스마트 공장 구축을 지원하고 연구개발 역량 강화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현대차가 정보정책에 힘을 실어준 만큼 재계 전반으로 이 같은 분위기가 확산될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금융당국이 핀테크 중심의 금융혁신을 추진합니다. 내년까지 핀테크 혁신 기업에 2조 원을 지원하고 연내 금융혁신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현행법상 상용화가 어려웠던 혁신 기술에 길을 열어줄 계획입니다. 정홍규 기자입니다. 정부가 핀테크 기업에 내년까지 2조 원의 정책 금융을 지원하는 등 핀테크 활성화에 나섭니다. 금융위는 오늘 오전 세종 컨벤션 센터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2018년도 정부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핀테크 활성화와 금융부문 경쟁 촉진, 자본시장 혁신 등 3가지 정책 과제를 수행해 혁신 성장을 위한 금융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우선 핀테크 기업에 앞으로 2년간 2조 원 규모의 정책 금융이 공급됩니다. 혁신 기업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사업화하는 데 필요한 자금의 물꼬를 정부가 먼저 터주겠다는 겁니다. 규제가 혁신기술 상용화에 발목을 잡지 않도록 올해 안에 금융혁신 지원 특별법도 제정합니다. 법이 통과되면 금융업 인가 없이도 혁신 기술을 시험 적용해 볼 수 있는 시범 인가나 한시적 규제 면제 등이 가능해집니다. 또 1분기 내 금융업 진입 규제를 개편하고 새로운 도전자의 출현을 쉽게 만들어 경쟁을 촉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금융시장 경쟁도가 주기적으로 평가되고 신규 진입이 필요한 경우 인가 패스트 트랙이 도입됩니다. 지난해 문을 연 K뱅크나 카카오뱅크처럼 기존 금융회사를 자극하는 경쟁자가 많아져야 지금보다 나은 금융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또 창업 혁신 기업이 시장에서 성장 동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 코스닥 시장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혁신 모험펀드 10조 원, 코스닥 성장펀드 3천억 원을 조성해 코스닥 시장 판을 키우고 세제 혜택 등으로 투자자들을 적극 끌어들일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정원규입니다.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이 양대 프로스포츠의 견인차 역할을 자청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스포츠 마케팅에 활발히 나서고 있는 건데요. 신한은행은 야구를, 하나은행은 축구 종목을 지원하며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고 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신한은행은 지난 16일 한국야구위원회와 함께 2018 KBO 리그 타이틀 스폰서 조인식을 진행했습니다. 신한은행은 KBO와 타이틀 스폰서 계약으로 앞으로 3년간 KBO 리그 공식 타이틀 사용 권리와 10개 구단을 활용한 프로모션, 리그 중계 광고 노출권 등을 획득했습니다. 후원 금액은 3년간 약 240억 규모로 프로스포츠 역대 최고 금액입니다. 이 같은 배경에는 위성호 신한은행장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단기간에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1,000만 관중 시대를 맞은 프로야구를 지원해 마케팅에 활용하기로 한 겁니다. 신한은행은 당장 다음 달 출시 예정인 모바일 플랫폼 슈퍼앱에 프로야구 관련 서비스를 내놓고 새로운 은행 대표 캐릭터를 만들어 KBO 리그 경기에 다양하게 노출할 계획입니다. KB하나은행은 작년 한국프로축구연맹과 K리그 타이틀 스폰서 공식 후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K리그는 2020년까지 KB하나은행 K리그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연간 35억 원, 4년간 총 140억 원 규모로 K리그 지원에 나선 KB하나은행은 20년 전부터 축구 국가대표팀을 후원해왔습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에 따르면 지난 시즌을 마친 뒤 미디어를 통한 브랜드 노출 효과는 총 1,439억 원 규모로 그중 KB하나은행이 639억 원으로 가장 많은 브랜드 노출 효과를 거뒀습니다. 지원 금액의 18배에 달하는 마케팅 효과를 본 겁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국내 1호 테슬라 요건 상장사로 예정된 카페24가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카페24는 오늘 기업 공개 간담회를 열고 올해 일본을 시작으로 영미권과 동남아시아까지 직접 진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김성훈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누구나 아이디어와 열정이 있다면 카페24를 통해서 전 세계와 소통해서 본인의 꿈을 펼치고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그런 플랫폼, 그런 쪽으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테슬라 요건 상장 1호 기업이 되는 카페24가 회사의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설명하는 기업 공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지난 1999년 설립된 카페24는 온라인 쇼핑몰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상거래 종합 솔루션 기업입니다. 카페24는 지난해 흑자 전환에 성공했지만 2012년부터 2016년까지는 글로벌 서비스 솔루션 개발을 위한 대규모 투자로 적자를 냈습니다. 이런 카페24가 적자 기업에 상장 기회를 주는 테슬라 요건 상장 1호 기업으로 선정된 것은 전자상거래 시장의 발전과 함께 커지는 수익 모델 덕분입니다. 카페24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쇼핑몰 계정 수는 2011년부터 꾸준히 늘어 지난해 기준으로 150만 개에 달합니다. 쇼핑몰 거래액도 연평균 16.7%씩 증가해 지난해 기준 6조 5천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올해 카페24의 예상 매출액은 1,800억 원, 영업이익은 260억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매출액 400억 원 이상, 영업이익은 180억 원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카페24는 올해 일본을 시작으로 영미권, 동남아시아까지 플랫폼 사업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카페24의 희망 공모가 범위는 43,000원에서 57,000원이며 오는 30일에서 31일 개인 투자자 대상 청약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달 8일 코스닥 상장을 앞둔 카페24가 테슬라 요건 상장을 희망하는 중소 중견기업들의 모범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올해부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본격 시행됐습니다. 정부가 강남 4구에서 재건축 아파트 15곳에 재건축 부담금을 시뮬레이션 해보니 조합원당 평균 4억 4천만 원의 부담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부 단지는 8억 4천만 원까지 내는 곳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시뮬레이션 과정에서 원가나 단지명은 공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를 두고 업계와 일부 언론에선 8억 4천만 원의 주인공이 어느 단지인지 찾는 등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본래의 목적은 뒤로 한 채 부담금에 관심이 큰 모습입니다. 부담금 계산 과정과 단지들을 공개해야 하는 걸까요? 정찬신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정 기자,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정부가 이 시뮬레이션 결과는 공개했는데 원가나 단지명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유였을까요? 네. 자, 정부는 이 시뮬레이션 수치나 단지명을 공개하는 게 이 시장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치를 밝히면 단지를 추정할 수 있다면서 단지명이 밝혀지면 시장이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지난 21일 시뮬레이션 결과를 밝힌 후 지금까지 업계에선 단지명을 밝히지 않아 오히려 혼란스럽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 관계자는 소유자들이 자기 것이 얼마냐가 궁금한 것 아니냐고 일축했습니다. 또 언론에선 이게 기사거리가 되니까 계속 쓰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일선 공인중개업소에서 재건축 부담금이 1,2천만 원밖에 되지 않으니 개의치 말고 사라는 곳도 있다고 지적하면서 정부에선 시뮬레이션 결과를 알려줘야 하는 것 아니냐, 재건축 부담금을 알려주는 게 정부의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오는 5월 구청에서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을 통지할 예정이라면서 정부 시뮬레이션과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 강남권 재건축 시장에서는 아파트 값이 급등하면서 추격 매수에 나서는 분들도 계신데요. 이런 분들이 덜컥 매수했다가 예상치도 못했던 수억 원대의 부담금을 물게 될 수도 있는 건가요? 네, 바로 정부가 우려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재건축 부담금은 조합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부담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면 시군 구청장은 예정액을 산정한 뒤 조합에 통지하게 돼 있습니다. 말 그대로 예정액인데요. 정부는 오는 5월이면 재건축 조합들이 부담금 예정액 통지서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약 4개월이 남은 시점이죠. 이 재건축 아파트가 계속 오를 것으로 생각한 수요자들이 부담금이 얼마 되지 않을 것이란 일부 중개업소의 말만 듣고 매수에 나섰다가 큰 부담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재건축 부담금의 최종 결정은 준공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결정 부과합니다.
조합원은 부과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건축 부담금을 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시뮬레이션 결과는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바뀔 수 있다는 뜻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궁금해지는 점이 정부가 내놓은 부담금 이 시뮬레이션 결과에 모든 단지가 수억 원대의 부담금을 물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이 정부가 조사를 해봤더니 시뮬레이션한 결과 적게는 100만 원, 많게 내는 곳은 8억 4천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부는 서울에서 재건축 추진단지 20곳을 조사했고요. 강남 4구에 있는 단지가 15곳, 그 이외 지역이 5곳입니다. 전체 20곳의 조합원 1인당 평균 부담금은 3억 6,600만 원이었고 강남 4구 단지의 평균은 4억 3,900만 원, 기타 5개 단지 평균이 1억 4,700만 원입니다. 강남 4구에서 1억 6천만 원부터 8억 4천만 원까지 모두 1억 원이 넘는 부담금이 나올 것으로 추산됐고요. 아마 강북 지역으로 추측되는데 기타 단지 5곳에서 100만 원부터 2억 5천만 원까지 부담금이 나올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특히 강남권 지역에 억대 부담금을 물게 되겠네요. 그런데 이 별다른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아파트를 재건축하기만 하면 큰 수익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 수익 절반가량을 회수하는 게 큰 문제가 되느냐 이런 의문도 나오거든요. 네, 자 우선 억대 부담금을 내야 하는 만큼 재건축 사업이 위축될 수 있을 것이란 주장이 업계 일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억대 부담금을 내더라도 억대 수익이 생기기 때문에 부담금 때문에 재건축 사업 진행이 힘들 것이란 논리는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업계에선 재건축처럼 개발 사업을 통해 가치가 올라가고 집주인들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이익에 대해 환수하는 것은 필요하다는 의견이 큽니다. 실제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이익의 최대 50%를 내는 건데요. 부담금이 8억 4천만 원이란 소리는 16억 원이 넘는 수익을 봤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조를 보면 주택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기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어느 단지가 얼마를 내느냐보다는 재건축 이익을 조세 형평성, 불로소득 환수 차원에서 바라봐야 하는 겁니다. 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시뮬레이션 결과에 대해 정창신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서울도봉구 한그루 어린이집을 방문한 자리에서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이용할 아동 비율을 높여서 임기 중 40%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며 현재 추세로 가면 임기 말에 40%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작년 추경 예산 덕분에 원래 목표보다 배 이상인 370개가 넘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만들었고 올해 450개를 만든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우리나라 보육 예산이 무려 8조 7천억 원으로 그 돈이 얼마나 많은 돈인가 하면 1980년대 초 대한민국 총 예산이 그 정도 금액이었다며 부모님들의 보육에 대한 부담을 나라가 덜어드리려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데 부모님들은 안심하고 맡길 만한 유치원이 없다고 하신다고 지적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맞벌이는 직장에서 일이 늦어지면 시간제 보육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럴 때 해주는 유치원이 많지 않아 부모들은 비용도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보육 질도 높은 국공립 어린이집을 선호한다고 말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 따르면 2016년 상위 10%의 한국 근로자 임금 소득은 하위 10%의 4.5배로 나타났습니다. 관련 통계 자료가 있는 OECD 회원 10개국 중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겁니다. 3위인 헝가리는 3.73배로 4배가 채 되지 않았고 10개국 중 최하위인 뉴질랜드는 상하위 10% 임금 격차가 2.86배 그쳤습니다. 한국의 상하위 10% 임금 격차는 지난 2000년 4.04배였으나 매년 확대돼 2006년 5.12배까지 치솟았습니다. 이후 서서히 하락하고 있지만 속도가 더딘 상태입니다. 2016년 기준 한국의 저임금 근로자 비율은 23.5%로 미국에 이어 비교 가능한 10개국 중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이 비율은 2000년 24.58%에서 16년간 불과 1.08%포인트 개선되는 데 그쳤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긍정적이지 않다는 의견이 우세하지만 선진국과 과거 우리나라 사례로 보면 고용이 그렇게 급격히 감소하느냐에 의문이 있다며 분배 측면에선 큰 폭의 개선 효과가 생길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국거래소시장감시위원회는 올해 사업 계획을 발표하고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이용한 차세대 시장감시 시스템을 오는 4월부터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거래소는 총 80억 원을 들여 작년부터 AI 감시 시스템 개발에 착수해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3, 4월 통합 테스트 기간을 거쳐 4월 말부터 본격 가동할 예정입니다. 차세대 AI 시장감시 시스템은 최신 인공지능 모델인 XG 부스트를 사용했으며 기존 두세 개 변수를 고려하던 것을 54개 변수로 다양화해 이전엔 가려내기 어려웠던 신종 불공정 거래를 잡아내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상 종목을 감지해 시세 조종 혐의가 있는 계좌를 뽑아내기까지 보통 5일 정도 걸렸으나 차세대 AI 시스템을 이용하면 1시간 안에 혐의 계좌를 뽑아낼 수 있습니다. 올해 국내 경제가 지난해에 이어 3% 수준의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란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오늘 2018 자본시장 전망과 정책 방향 세미나를 열고 글로벌 경제 회복세에 따른 수출 확대와 민간 소비 개선이 국내 경제 성장을 견인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가계부채 증가에도 정부의 소득 여건 개선 정책과 평창올림픽, 사드 합의 등이 우리 경제 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입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선 고용 감소나 물가 상승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올해 환율은 완만한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승호 동양분석실장은 달러 약세와 원화 강세가 이어지며 1,020원에서 1,100원 수준에서 상고하저의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오늘 주 52시간 근무, 유형 근무제 확대, 수평적 소통 확대를 위한 호칭 체계 변화 등을 골자로 하는 기업 문화 변화 방향을 내놨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수평적이고 가정 친화적인 기업 문화를 조성하려는 움직임으로 분석됩니다. CJ 대한통운이 오는 25일 서울 중구 한국노인개발원 성장지원센터에서 보건복지부와 우리은행 등과 함께 노인 일자리 성장 기반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만 60세 이상 노인이 점주인 시니어 편의점 창업을 돕고 시장에서 팔릴 수 있는 노인 생산품의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물류와 유통, 금융 혜택을 지원합니다. KT가 GS 리테일과 손을 잡고 전국 12,000여 개 편의점에 인공지능 헬프데스크, GS25 챗봇 진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매장 근무자가 1+1 상품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이에 해당하는 상품과 이벤트 정보를 제공하는 식입니다. 신한카드가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파트너인 비자와 함께 비자 X 신한카드 평창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비자 브랜드의 신한카드를 10만 원 이상 사용하고 홈페이지 퀴즈 이벤트에 참여하면 추첨을 통해 평창 동계올림픽 경기 입장권 등을 증정합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최씨입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16.3도로 한파의 기세가 대단했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도 기온이 내려가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울 것으로 보입니다. 기온만 봐도 내일 얼마나 추울지 짐작이 가는데요.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17도, 대구는 영하 13도로 한파의 기세가 절정에 이르겠습니다. 이에 따라 대부분 지방에 한파특보가 발효 중인 상황이고요. 여기에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는 강풍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그 밖의 지역에서도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 바람이 체감 온도를 끌어내리겠습니다. 또한 서울을 비롯한 경기도와 동해안 일부 지역, 영남 일부 지역으로는 건조특보까지 발효 중인 상황인데요. 강한 바람으로 인해 대기는 더욱 메마르겠습니다. 한편 찬 공기가 상대적으로 따뜻한 바다 위를 지나면서 서해상으로는 눈구름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눈구름이 유입되면서 호남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눈이 내리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들 지역으로는 계속 눈이 이어집니다. 모레까지 제주 산간으로 최고 10cm, 호남 서해안과 제주도로는 최고 3cm가 예상됩니다. 다행히 그 밖의 지역은 고기압 영향권에서 맑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를 나절 예보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중부는 맑은 하늘이 예상됩니다. 다만 아침 기온 서울 영하 17도 등으로 예년보다 10도나 낮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은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비 소식이 없어서 계속해서 대기가 건조하겠습니다. 남부지방 호남 서해안과 제주도로는 가끔 눈이 오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대구 영하 13도가 예상됩니다.
서해상과 동해상으로는 눈이 오겠고요. 물결은 전해상에서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이번 추위 쉽게 풀리지 않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예년보다 낮아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이 추위가 길게 이어지는 만큼 건강관리 꾸준히 해주시고 동파사고에도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경제 현장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